서울대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이 예고대로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국내 개원이들 사이에서도 진료 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본격화에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에는 속도를 더 내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종섭 호주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를 모두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입장과는 배치돼 당정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의 거취를 두고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취소된 지역에서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것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3명이 다치고 학생과 교직원 등 5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교실과 본관 건물 절반이 불에 타면서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서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강원 산간에는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쏟아질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교수총회 뒤 브리핑에서 교수 380명 가운데 75%인 283명이 사표 제출에 동의했다며 사표를 모아 25일 일괄 제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 역시 25일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진료를 정상 유지하며 진료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본격화에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에는 속도를 더 내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시점을 오는 25일로 정하자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집단 사직의 이유를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라고 제시한 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이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한 2,000명 증원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방침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개혁 의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을 향해 병원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학교별로 배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부는 이번 주에 최종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별 정원 확정은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는 국민의 감사를 표하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확충 등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80%는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지방 거점 국립의대 정원은 200명 선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학별 정원이 발표되면 의료계를 넘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연관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고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 지 한 달.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남아있던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상당수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커진 의료 공백은 당연히 환자 불편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나 보호자일수록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갑자기 아플까 봐 응급상황 생길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빨리 어떻게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병원을 떠났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와가지고 무슨 해결을 해야지. 자꾸 바깥에서 우리 틀리잖아. 다른 어떤 노조 이런 게 틀리잖아요. 반면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사법 절차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이 환자들까지 불안하게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공인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의사 모두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싸움에 결국 환자만 피해를 본다는 하소연이 커지는 상황. 둘 다 밀고 당기 하기 때문에 안 풀려요. 한 달 이상은 날짜 길어지면요 환자들 더 많아지고 환자들 나중에 더 힘이 더 없고 나중에 원망은 나중에 다 하게 돼가세요. 병원에 남은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갈등 당사자인 정부와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과 관련해서 임명에 문제가 없고 소환 없는 귀국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진 귀국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또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도 사퇴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건 정당한 인사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관련 논란에 문제없다고 일축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 등을 고려한 적임자라며 만약 공수처가 소환하면 즉각 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서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부의 요구에 대해선 조사 준비가 안 돼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이 대사 관련 논란에 정면 돌파 기조로 나선 데는 막상 수사에도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이 깔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군 사망 사건 수사권이 경찰에 있어 수사 무마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의혹엔 그렇게 책임 관계를 따지는 게 장관의 일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에 대한 전폭적인 비호에 이어 MBC를 지목한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경질 요구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것이 국정 철학이라고 밝힌 데 이어 황 수석 자진 사퇴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과 황상무 두 용산발 리스크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단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용산의 이런 대응책이 총선을 앞둔 여당과 유권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대통령실이 즉각 재반박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호주 대사가 법무부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인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밝혔고 공수처도 준비가 되면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가 출국한다는 걸 알고도 막지 않았으니 사실상 출국을 허락했다는 건데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출국 금지나 수사 상황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는 출국 금지를 해제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40여 분쯤 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입장 표명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급하다면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면서 공수처는 수사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이 대사의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언론과 국회에 밝혔던 만큼 수사기관의 신뢰를 위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입장을 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반박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확전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조사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수사 의지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 관련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하며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김진욱 전 처장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이 대사는 일단 다음 달 말 예정된 재외공관장 회의 때 귀국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사건 정쟁화에 따른 외풍에 수장 장기 공백까지 겹친 공수처가 난관을 뚫고 수사를 본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언론단체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발언으로 논란을 키운 홍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즉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황 수석이 테러 사건을 언급한 건 진보와 보수 같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와 직결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상무 수석 사퇴하십시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황상무 수석 해임하십시오. 그분의 발언은 우리의 과거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그동안 성취했던 언론 자유와 민주화 역정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언론은 그저 정부의 비판적인 몇몇 언론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이념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독재를 할 것이냐 하는 보편적 민주주의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 후보 공천 심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사천 논란과 호남 홀대론 등이 불거지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강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4월 총선에 내세울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공개했습니다. 상징적 자리인 1번에는 여성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배치됐습니다. 당선 안정권인 15번 안쪽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낙점됐습니다. 사격 황제 진종우 대한체육회 이사, 김건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과 김민전 경희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약간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있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재인지. 그런데 현직 비례대표인 김혜지 의원과 한동훈 영입 인재인 한지아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부교수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 일한 당직자는 물론 호남 출신 인사는 정작 당선권에서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친윤 중의 친윤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파장이 더 컸습니다. 이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용산 출신 참모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 이 약세를 보인 걸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호남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24번 배치에 반발해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른바 이종섭, 황상무 사안과 관련해 당정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논란까지 불거진 셈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한 상황. 진보당과의 자리 나눠먹기 논란, 용해인 의원의 비례 재선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면면은 총선 당일 정당 득표율과도 연결된 만큼 오는 21일 후보 등록 시작일 전에 얼마나 파열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흥렬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의 거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취소된 지역에서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이 또 경선을 치르는 것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사죄하러 온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로 적절한지를 놓고 당내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산갑 경선에서 양 후보에게 패한 친문 좌장 전해철 의원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발언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안팎의 지적이 계속되자 지도부를 향한 비판 수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논란 끝에 그냥 통과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고위에서 이미 결론 내려진 사안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제 국민이 판단할 거라며 양 후보 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과해야지.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천 갈등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은 또 다른 뇌관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철회로 생긴 빈자리를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과 정치신인 조수진 변호사의 맞대결로 정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현역 하위평가 대상자인 박 의원은 30% 감산을, 조 변호사는 여성 가점 25%를 받기 때문입니다.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원 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용진 의원 경선 맞상대로 노무현 재단 관계자인 조수진 변호사를 내세운 건 양문석 후보 공천 유지에 대한 당내 반발을 달래려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비명계에 공천 불이익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처분에 관여했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조국 대표를 2번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제부터 어제까지 비례대표 최종 후보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이 같은 순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 1호 영입 인사인 신장식 대변인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각각 4번과 6번에 배치됐고, 이어 가수 리아로 알려진 김재원 씨가 7번을 받았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3명이 다치고 학생과 교직원 등 5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교실이 포함된 건물과 차량 여러 대로 불길이 번지면서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치솟은 불은 외벽을 타고 5층까지 뻗어갑니다. 가까이서 찍은 영상엔 불길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운동장 바깥쪽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피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연기가 나서 가보니까요. 불이 크게 났고요. 제가 촬영하는 쪽은 바람을 등지는 부분이라서 불이 지금 많이 안 보이는데 반대쪽은 불이 엄청 많이 났고요. 학생들이 막 대피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불이 난 곳은 교내 쓰레기장. 주차된 차량 13대로 번진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일부 교실을 포함해 학교 본관 건물 1개 동의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학생과 40대 학부모, 60대 학교 관계자 등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교내에서 하교를 앞둔 5, 6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550여 명이 놀라 급히 대피했습니다. 큰 불에 하마터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CCTV라든지 그 신고자 상대 확인해 본 바 방화로 보기 어렵지만은 방화라든지 다른 방향까지 다각적으로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시간 48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등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장위동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내부 집기가 타고 이웃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맑은물 사업소에서 수돗물 정화에 쓰이는 염소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염소가스는 유해 화학 물질로 들이마시게 되면 눈과 코, 목에 자극을 주고 심하면 숨질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에게 환기 시설을 쓰지 말고 창문을 닫은 뒤 실내에서 대기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은 소방과 안전 조치를 취한 뒤 누출량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인천시 대곡동에 있는 가건물에서 불이 나 근처 목공소를 비롯한 공장 3곳이 탔습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 산으로 불이 번질 위험이 있어서 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여러 발 쏘며 한 달여 만에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만난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서해 등에서의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아침 7시 44분부터 8시 22분까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습니다. 최소 3발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고 최고 고도는 5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습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지 대상인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들어 2번째입니다.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우리 측의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로 봤을 때는 평양 인근에서 발사했으니까 계룡대, 그다음에 이제 군산 정도. 군산이 이제 주한미군 공군기 중 가장 전략적인 데거든요. 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서울에서 만나 북한을 규탄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계속하기로 했고 블링컨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3국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는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팟캐스트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 또는 기술적 필요에 맞춰 도발 행위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 왔다며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 잠수함 등 신무기를 개발하고 선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처음 열린 가운데 타이완 장관급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가 됐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2021년에 출범한 국제회의로 미국 밖에서 열린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입니다. 앞서 1, 2차 때처럼 중국 대신 타이완의 오드리탕 디지털부 장관이 화상으로 참가했습니다. 탕 장관은 2년 전 첫 화상 발표 때 중국과 색깔을 구분한 타이완 지도를 띄워놨던 인물입니다. 당시 개최국인 미국조차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황급히 화면을 닫아버릴 정도였습니다. I urge all free countries to invest, like Taiwan does, in civic technologies to strengthen democracy.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미국에서 외주를 받아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미국의 앞잡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때 처음 나왔던 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한국이 타이완 당국자를 초청한 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中方已严正敦促韩方恪守一个中国原则，停止向台独势力提供讲台。 민주정상회의 개막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한미연합훈련 탓으로 돌리며 두둔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축하를 받으며 30년 집권을 확정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타이완을 두고 떼어놓을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고 말해줬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해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도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6.45% 오른 세종이었으며 서울이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은 1.93% 올랐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틀째인 오늘 17년 만에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취해온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의 임금 인상입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의 중간 집계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8%포인트 높은 5.28%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진앙으로 불린 헝다그룹 시자인 회장의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에 따르면 헝다부동산은 어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감회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및 시장 진입 금지 사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헝다그룹 최고 경영자를 역임한 샤하이진 역시 시 회장과 함께 평생 시장 진입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며 대기의 건조함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서쪽 지방부터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 최고 20cm 이상의 큰 눈이 오겠고요.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도 최고 3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4도, 대구 8.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비바람이 강하게 불며 예년 기온에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11도, 광주 14도가 예상됩니다. 눈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눈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을 할 시기를 이미 놓쳤다면서 교수들의 2,000명 증원 재논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병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아산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지난 한 달 전공의 공백을 메우며 아이들을 지킨 의료진에게 감사부터 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 곁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이 오랜 시간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위험 때문에 역대 정부가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졌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2,000명 증원 규모는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신 필수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서고 후배들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작할 여지조차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겐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첫 송달됐습니다. 의료계 반발도 거세져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서울대와 연세대 등 각 대학 의대 교수 비대위들은 잇따라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283명, 75%의 교수님들이 3월 25일 일괄 제출에 동의하였습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최종 처리될 때까진 환자들을 보겠다고 밝혀 곧바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수들마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환자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중증환자연합회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볼모로 한 의사 집단행동이 정당하냐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피해 실태를 외신에 알리고 국제사회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한 내년도 의과대학별 정원을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이어 정부가 2,000명 증원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대8 비율로 배정되며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에 중점 배분될 예정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서민 자산 증식을 위한 저축 상품을 내놓겠다는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품어 금융 상품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자 더불어민주당도 재빨리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 합계가 10조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들썩이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정책입니다. 또 신규 가상자산 발행을 허가제로 하고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투자보단 예금을 보호하고 근로소득 저축을 장려하는 서민금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지난 1976년 도입돼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해 인기를 끌었던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 이른바 재형저축의 부활을 내걸었습니다.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국민의 재산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근로자 재산 형성이라는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재형저축은 정부 부담이 커지며 사라졌다가 지난 2013년 반짝 도입됐지만 낮은 이자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사회초년생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이자 소득세 등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ETF의 경우 사전 제도화 단계가 복잡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완성 뒤에도 시장 투명화 작업과 거래소의 심사 절차 마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부과될 금융투자세 공제 한도를 높인다는 건데 당장 금투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정부 입장과 엇갈립니다. 금투세를 내게 되면은 수익률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제형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환영하겠지만 정작 관련 상품을 만들고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은행권이 반대급부로 다른 상품의 대출이자를 올릴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정부가 덜어줄 수도 있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대책입니다. 세제 인센티브가 너무 크게 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앞으로는 좀 지속된다는 것을 보면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겨냥해 여야가 내놓은 대표적인 금융공약은 재산 증식 방안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장밋빛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총선 이후 부족한 점을 가다듬어 실행에 나설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박규현입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엽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 자리에서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내부 결석과 단합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또 지역구 공천자 254명에게 공천장을 주고 본선 후보자로 공식 임명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후 격전지인 서울 동작과 서대문, 마포를 찾아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가 맞붙을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는 오늘 저녁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 방식으로 이틀 동안 치러진 경선 결과를 공개합니다. 재도전하는 박 의원은 현역평가 하위에 들어 30% 감점을 받지만 조 이사는 여성 신인으로 25% 가점을 얻는 상황이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 강릉을 찾은 지 9개월 만에 강원 지역을 방문해 춘천과 원주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노후한 사회 간접 자본보다는 아파트부터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규제를 공공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성탄절이면 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루미나리의 명소가 된 롭폰기 힐스. 모리빌딩사가 17년 동안 롭폰기 유가의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복합시설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사업자 참여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정부는 부동산 불경기 극복을 위해 일단 노후 SOC, 즉 사회 간접 자본보다는 이처럼 노후 아파트 정비부터 나서기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노후 SOC도 중요하지만 노후 아파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도 아시다시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부동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론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 방식보다 참여자를 넓힐 수 있는 민간 중심의 개발. 공공 방식은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했지만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고 주민 반발도 곳곳에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민간 방식은 다만 다양한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PF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자 이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공공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PF 사태 연착륙을 위해 시행사의 자본력, 신뢰도 강화, 그리고 건자재 비축제도, 외국인 기능 인력 양성 훈련소 역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전화 금융 사기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범죄에 쓰인 계좌를 바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종목과 코인 등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에선 범죄가 발생해도 계좌 지급 정지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큰돈을 잃고 발만 동동 구르는 피해 사례를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내준다는 문자를 받고 리딩방에 가입한 70대 A씨. 처음엔 진짜로 수익을 내서 일부 투자금을 돌려주자 A씨는 빚까지 내가며 5억 원 가까운 돈을 넣었습니다. 리딩방에서 만든 자체 주식 거래 앱까지 있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수익하고 이런 게 그나 정확히 다 나오니까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부터 수술까지 다 나왔어요. 나도 이제 처음에 들어갔다가 돈을 500만 원, 1,500만 원 다 추금을 하니까 또 추금이 다 되더라고 버린 거에서. 큰 돈을 넣은 순간 운영자가 출금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억대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A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했던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해도 해당 업체는 평소처럼 운영을 이어오고 있고 계좌 역시 버젓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리딩방 사기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은행이 법적으로 지급 정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명백한 사기 범죄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사이 리딩방 업체가 고객들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도 속수무책입니다. 더구나 최근 총선을 앞두고 각종 테마주와 코인 열풍까지 불면서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피해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거의 99.9%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접수 당시에는 누가 피의자인지 누가 진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수사 단서를 모아가지고 역으로 추적해서 피의자를 검거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 5개월 동안 경찰이 적발한 불법 리딩방은 1,900여 곳. 피해액은 무려 1,800억 원에 이르러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리딩방 피해자들 가운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이 대부분이다 보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오선이 확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점령한 새로운 영토를 거쳐서 육지로 크림반도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는 이번 러시아 대선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뒤 첫 군중연설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크림반도 병합 10주년 콘서트에서 우크라이나의 노보로시아와 돈바스를 거론하며 이 지역이 러시아로 오는 길은 험난했지만 우리는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Их путь на родину оказался гораздо более тяжелым, трагичным. Но все-таки мы сделали это.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새 영토를 거쳐 크림반도로 갈 수 있는 철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남부 도시에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마리우폴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복원됐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해 기차가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까지 직접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Приветствую 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праздником, с воссоединением Крыма и Севастополя с Россией. 붉은 광장에는 공연 시작 6시간 전부터 인파가 모여들었고 군중들은 국가를 부르며 러시아를 연호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 대선을 성토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수장은 일시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가 실시된 것을 규탄한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던 러시아 대선은 불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30년 집권을 확정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에게 보낸 축전에서 이번 당선은 러시아 인민의 지지를 충분히 보여줬다며 러시아의 발전과 건설에 더 큰 성취를 얻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간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을 급습해 하마스 무장대원 2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 신베트는 현지 시간 18일 이른 새벽에 시작된 알시파 병원 급습 과정에서 용의자 수십 명을 조사 목적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군은 병원 내에서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와 함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무장대원들에게 준 돈뭉치도 발견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이 재앙적인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며 즉각 휴전과 구호품 전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현지 시간 18일 오전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끔찍한 수준의 기아와 고통을 견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제철이 미국의 철강 기업인 US 스틸의 인수를 추진하는 걸 두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철강 산업의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미 법무부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추진에 대해서 안보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자동차용 철강 시장의 독과점 우려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원자로 경납용기 내부에서 폐결류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월에서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경납용기의 내부를 소형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예매에 성공한 팬들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고척돔을 찾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자신의 옛 홈구장인 고척돔에서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홈런 2방을 터뜨린 김하성. 파드레스 유니폼을 입고 한국에서 경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한국 팀 선수들이랑 이렇게 경기한다는 게 팀 친구들한테도 좋은 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평일 낮에도 고척돔을 메운 팬들은 눈앞에서 본 김하성의 홈런쇼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김하성 선수 처음 봤는데 너무 꿈 같았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경기장 한쪽에 마련된 유니폼 판매점은 추억을 간직할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치열한 예매 전쟁을 뚫은 야구 팬들은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만난 메이저리그 경기에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들이 해줬어요. 저는요. 군산에서 왔어요. 저는 메이저리그 가서 보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 와서 김하성이를 봐서 메이저리그 간 기분이에요. 제가. 저희는 광주에서 왔고요. 저희는 제주도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우리 팀이 나왔다. 너무 재밌었고 너무 보람되고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을 해줄 수 있었던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바다 건너에서 온 일본 야구 팬도 서울 시리즈를 함께 즐겼습니다. めちゃくちゃ嬉しいです。感動しました。 특별 경기로 적응을 마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들은 20일 개막전에서 뜨거운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김하성 최고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전라남도의 요청에 정부가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겨울 나주와 담양 등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 시간은 133시간으로 평년보다 25%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축산연구소에 침입해 한우 씨 수소 정액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장수군 한 축산연구소에 침입해 씨 수소 정액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도로에서 66살 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살수차와 부딪힌 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연 씨와 함께 타고 있던 65살 백모 씨, 살수차 운전자 21살 김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0년 동안 투병 중이던 아내를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그제 낮 12시 50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집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뇌경색을 앓는 아내를 10년가량 돌보다 생활고 등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겠지만 추위를 부르기도 하겠는데요.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시작됐고요. 이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수도권 등 내륙에도 최고 3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와 함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4도, 춘천 2.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1도, 광주 14도가 예상됩니다. 눈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화이팅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